저는 서울 해방촌이라는 동네에서 아주 작은 문학서점 고요서사 운영하고 있는 차경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앞선 연사님과 같게 우리가 왜 서사에 과몰입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문학서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문학작품, 소설의 이야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이야기에 빠져드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희 서점 이름에도 서사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서사는 한자어를 달리하면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긴 한데, 저도 서점을 만들 때 워낙에 이야기, 스토리, 내러티브 이런 게 모두 포함된 서사라는 의미를 좋아해서 그 이야기와 맞게 서점 이름에 서사라는 단어를 넣게 되었습니다. 네. 이게 저희 서점인데요. 보시는 바가 전부예요. 아주 작은 서점이고, 저는 서점을 시작하기 전에는 편집자로 일을 한 8년 정도 했었어요. 그런데 서점 운영 전에는 편집자로 일을 할 때 문학 분야가 아닌 비문학 분야 편집을 주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경영서도 있었고 사회과학 분야 학술도서도 있었고, 그런 식으로 이제 편집자로서는 비문학 분야 편집을 주로 했는데, 대학 전공도 저는 사실 사회과학 계열의 언론 영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편집자를 하다가 서점을 열게 되었을 때 왜 전문성이 있는 비문학 분야 이제 서점이 아니라 문학 서점을 열게 됐냐라는 질문을 참 많이 받았었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물론 소설을 좋아하기 때문인데요. 전문성은 없어도 제가 좋아하는 분야를 읽고 소개하는 일을 해야 그게 좀 덜 일처럼 느껴질 것 같고, 뭔가 오랫동안 즐겁게 읽고 오시는 분들과 소설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에 소설 중심의 문학서점을 운영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제 소개를 드리면서 이제 하게 된 생각은, 사실 문학이나 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은 소설가나 아니면 문학출판사, 요즘 유튜브에도 많이들 활동하시는 문학출판사 직원분들을 좀 떠올리시지 않을까 해서 제가 대략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소개를 먼저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문학서점을 이제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 또 하나는 인생책이 혹시 무엇이냐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인생책에 대한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사실 그 답을 정확히 한 적은 사실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때 한 가지를 꼽는 게 저에게 영향을 준 책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기도 하고, 제가 인생책에 대해서 뭔가 자신 있게 말하기에 좀 어렵다라는 기준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답을 하진 않았는데, 제가 이번에도 이 자리를 준비를 하게 되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어요. 그럼 나는 내 인생에서 어떤 책에 처음으로 몰입을 했고 영향을 받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왜 이 서점을 운영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또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비문학 분야 편집을 할 때는 사실 그 분야에서 철학이라던가 인문학이라던가 방송활동도 많이 하시고, 이미 교수님이라던가 연구적으로나 학업적으로나 대중적으로 업적을 쌓은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랑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이상한 희한한 공통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이제 거의 중년에 이른 50대 가까운 그 분들의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게, 자신들이 소위 문학 청년이라고 얘기하는, 젊었을 때는 문청이랑 고전 문학들을 많이 섭렵을 하고 읽었는데, 탐독을 했는데 어느 순간 더 이상 소설을 읽는 게 예전처럼 즐겁지가 않고, 내 인생도 너무 바쁘고 할 일이 많은데 그 시간에 당장 나에게 필요한 실용적인 책들을 읽기에도 바쁘다. 그리고 오랜만에 뭔가 소설을 읽어보려고 해도 생각보다 집중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어릴 때 굉장히 즐겁게 읽었던 소설들이 이제 생각이 나면서, 나도 과연 나이가 저렇게 들고 어느 정도 무언가를 이루었다는 시기가 오면은 소설이 더 이상 재미가 없을까?
내 이야기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타인의 이야기를 듣는 게 힘들게 될까?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혹시 저분들이 나이가 더 들고 평생 문학을 읽는다면 과연 그런 삶은 또 어떻게 바뀔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자리를 준비하면서 저의 어린 시절의 인생책 한 권이 떠올랐습니다. 네, 그 전에 앞서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사실 소설에 대해서 많이 읽고 좋아하긴 하지만 그 앞선 어른분들이 하신 말씀도 어느 정도는 공감이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 사람은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18세기의 사상가라고 할 수 있는 루소라는 인물이고 소설가로 활동을 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이 루소라는 인물이 에밀이라는 자신이 쓴 소설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타인의 이야기에 너무 몰입하면, 그러니까 소설을 많이 읽으면 그 허구가 제공하는 환상과 내 실제 세계의 현실 사이의 괴리감을 느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지고 불행해진다. 그러니까 그 에밀이라는 소설은 사실 어린아이들에 대한 교육에 관련된 소설이기도 해서 어린이들에게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소설을 많이 안 읽히는 게 좋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제 루소 자체가 소설가였다라는 그런 좀 모순이 있기도 하죠. 아마도 루소 자체가 이 도피로서의 소설에 대해서는 경계를 하는 그런 말을 남기는 한편 자신에게도 어떤 이야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설을 쓰고 읽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특히나 이제 18세기, 19세기 당시에는 소설이라는 장르가 특히나 여성이 많이 읽었다고 해요. 그 중에서도 뭐 로맨스 소설처럼 대중적인 것도 있지만 어떤 이야기에 빠져드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허영심 같은 것을 비판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앞서 말했던 저의 최초의 인생책은 사실 이 장면이 나오는 소설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워낙 유명한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라는 소설인데요. 그런데 사실 제가 인생책 질문을 받았을 때 왜 대답을 시원하게 안 했는지 혹시 아시겠나요? 문학서점을 하고 있고 소설을 뭐 좋아하고 이제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일을 한다는 사람이 소개하기에는 인생책으로 꼽기에는 뭔가 너무 대중적이고 무난한 고전 명작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어느 자리에서도 제가 이 책이 제 인생 최초의 인생책이에요 라고 말한 적은 사실 없어요. 하지만 이 자리를 이제 내가 서사에 과몰입했던 기억들을 떠올리다 보니까 이 책을 제가 11살 때 굉장히 좋아하면서 읽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이 장면이 너무 좋아서예요. 어린 왕자는 생텍쥐베리 자체가 이야기도 썼지만 일러스트도 그려서 일러스트도 많이 유명한데 이 장면은 어린 왕자가 사는 그 소행성이 굉장히 작아서 의자를 조금씩만 돌리면은 하루에 여러 번 해지는 걸 볼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대목이에요. 그런데 뭐 보통 어린 왕자라고 하면 모자 속에 들어가 있는 보아뱀 그림이나 아니면은 뭐 장미꽃, 여우 이런 그 명대사라고 하는 장면들이 솔직히 더 유명하잖아요. 근데 11살 당시에는 제가 이 철학적인 내용들을 이해했던 것 같지는 않고 왜 이 장면을 좋아하게 됐냐면은 사실 그때 제 11살 시절에 저희 부모님께서 사이가 좀 많이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집에 들어가면 분위기도 많이 경직되어 있고 혹시나 또 뭔가 마주치기 싫은 상황이 있을까봐 조마조마한 마음이 있었는데 당시 제가 살았던 집이 서향이었고 앞이 좀 뚫려있는 이제 베란다를 갖고 있어서 저도 그때 하루를 마치면은 이제 저녁에 뭐 애니메이션 같은 거 다 볼 거 보고 해질 무렵이 되면 의자를 베란다로 들고 나가서 해지는 모습을 좀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그 기억은 아마 오늘 하루도 좀 무사히 지나갔다라는 생각을 석양을 보면서 좀 어린 나이에 위안을 얻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까운 친구도 있긴 했지만 제 이야기 자체를 누군가에게 털어놓기에는 저에게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러던 시절에 어린 왕자라는 소설책을 어떻게 아마도 부모님이 사주셨겠죠? 사주셔서 읽게 됐는데
나랑 비슷한 인물이 여기 있구나. 이 어린 왕자도 이유는 모르겠지만 석양을 보는 걸 좋아하고 이제 행성에 홀로 사는 이제 존재이다 보니까 아마도 자신의 외로움이나 고독감 같은 거를 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달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확 반가워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조금 깜짝 놀라게 된 거는 이 어린 왕자라는 인물이 하루에 43번 최대로 석양을 봤다는 그런 장면이 이 일러스트랑 같이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게 생텍쥐벨이라는 작가가 전쟁 당시에 전투기 조종사였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이 석양이 하늘에서 내려다본 전투기 폭격 장면을 석양에 비유했다 이런 한 해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좀 많이 놀랐습니다. 왜냐면 어릴 때는 이 소설을 읽을 때 이 소설이 그런 무거운 철학적인, 사회적인, 정치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하지만 제가 그 어린 시절에 분명히 어린 왕자와 교감을 했고 어린 왕자가 나와 비슷한 고립감이나 고독감, 외로움을 하루에 해가 지는 것을 보면서 달래지 않았을까라고 교감했던 순간만은 저에게 아주 강렬하게 남아있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른이 되어서도 이 소설을 뭐 다시 읽진 않아도 일러스트를 훑어보면서 내가 그때 루스의 말처럼 현실 도피로서의 소설을 읽은 거긴 하지만 당시에 어렸던 내가 나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소설을 통해서 이제 현실에서 벗어나서 나의 정서적인 것들을 많이 다독였고 나는 도피처로서의 소설 읽기, 책 읽기에 대해서 굉장히 옹호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런 생각이 좀 새삼스럽게 들었습니다. 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라는 소설을 쓴 프루스트라는 작가 아시죠? 많이 유명한 작가인데 그 작가도 어린 시절에 자신이 읽었던 좋아했던 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한 독서에 관한 에세이에 대해 쓰면서 사실 어릴 때 읽었던 책은 그 책의 내용이 어떤지 기억이 나기보다는 이제 어른들이 밥 먹으라고 불러도 밥 먹기 싫고 그냥 방에 혼자 머물러서 그 이야기에 온전히 빠져들고 싶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느 공간에 있었고 시간은 어쨌고 날씨는 어땠고 이런 것들을 느꼈던 그 순간이 굉장히 평온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마도 그 순간 그리고 이제 그 소설 속 인물들과 헤어지기가 너무 싫고 아쉽고 다시 못 만난다는 생각에 더 괴로워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아마 소설을 어린 시절에만 읽었다고 해서 그렇게 과몰입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저도 어린 왕자 이후에 뭐 판타지 소설에 빠지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만화책에 빠지기도 하고 고전들에 이제 살짝 접근을 해봤지만 사실 고전들은 저한테 그렇게 당시에는 흥미가 없었어요. 오히려 성인이 되어서 좀 읽게 된 경우이고 근데 그런 어린 시절들을 보면서 제가 소설에 대해 굉장히 그 좋아하는 마음이 열리게 되었고 그래서 저는 도피로서의 소설에 대해서도 옹호하고 싶은 마음이 깊게 들었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네, 혹시 이 책 읽거나 아시는 분 계신가요? 극류라는 소설, 네, 역시나 많이들 알고 계시는군요. 이 극류라는 소설이 저희 서점에서 20대 분들이 가장 많이 찾는 책 중 하나예요. 지난 몇 년간, 거의 2, 3년간 계속해서 베스트셀러였죠. 아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극류라는 소설과 이제 최진영 작가의 구애증명이라는 소설은 두 작품은 굉장히 소위 말하는 지독하고 미친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극류를 읽은 분들이 저희 서점에 오셔서 비슷하게 하시는 이야기가 또 극류 같은 소설 없나요? 라고 엄청나게 반짝이는 얼굴로 물어보세요. 그럼 이제 제가 생각나는 여러 가지 뭐 사랑 이야기라던가 아니면 굉장히 몰입할 수 있는 소설들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서 느낀 게 꼭 어린 시절에만 소설에 과몰입하게 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프루스트처럼 그리고 저처럼 어떤 한 이야기에 굉장히 흠뻑 빠지게 되면은 그 순간에 즐거움이 있고 이런 즐거움을 또 느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20대 독자들이 구해준명이나 아니면은 급류나 이런 소설 이야기에 빠질까? 과연 도파민 때문일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서점에서 사실 또 하나 주목을 받고 있는 스테디셀러가 있는데요. 임선우라는 작가의 0000이라는 소설이에요. 그 소설은 표지에 연락 아무도 오지 않는 0, 통장 잔고 0, 행동 반경 0 이러면서 숫자 0과 연결된 인물에 대한 이제 표지 카피가 있는데 그 카피를 읽으신 분들이 뭔가 홀리듯이 그 책을 사가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책도 공교롭게도 사랑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 책은 연인 간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과연 사랑이라는 감정, 영원한 혹은 오랫동안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신기하게 느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우리 지금 사회가 앞에 연애 프로그램에 대한 과몰입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어떤 사랑의 지고지순한 사랑에 대한 호응이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현실적으로는 이상보다는 경제적인 부를 좀 빨리 갖추고 인간관계에서도 어떤 안전한 효율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흐름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소셜미디어를 보면 왜 사람들은 소설책에서 사랑에 대한 순수한 감정을 추구하는 걸까라는 좀 신기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어쩌면은 당연히 20대에는 사랑에 대한 관심이 많을 나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보다는 순수한 감정을 잊고 살다가 소설을 통해 발견하게 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급류나 다른 책들을 통해 요즘 사람들은 어떤 감정을 혹은 어떤 자신도 모르는 욕구를 책에서 찾는 걸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은 자신의 살던 대로 살고 싶어하는 습관이 있대요. 실제로 뇌과학으로도 이야기가 되는 건데 그래서 살다 보면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 혹은 삶의 변화를 굉장히 두려워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거는 저도 살다 보니까 많이 든 생각이에요. 하지만 소설이라는 거는 우리가 주위에서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을 저희 옆에 앉혀놓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삶에서 만났다라면 절대 친구가 되지 않았을 것 같은 사람과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쫓아가 보게 되는 거죠. 그 문학평론가 중에 신영철이라는 분이 이야기를 한 게 소설은 소설 특유의 문학의 윤리학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말은 소설 자체가 현실 세계를 다루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사회에서 다루는 윤리와는 다른 이야기들을 한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그 카프카 이야기 아시죠? 어느 날 내 형제가 내 아들이 벌레가 됐는데 실제 현실 세계에서 당연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도 하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소설이라면은 다른 일들에 대해 열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야기라는 장르를 이제 다루고 있는 영화나 다른 장르들도 있지만 소설이 제일 잘하는 것이 이야기의 여백에 인물들이 스스로 들어가서 그 인물이 되어보기도 하고 주변도 돌아보는 것을 하게 해주는 게 소설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느껴지는 그 여백에 들어가는 행위를 저는 소설이 저를 작동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소설 속에서 느껴지는 안정감, 그리고 저 열려있는 세계로 들어가면서 또 다른 세계로 저의 삶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 그런 것들을 담아서 이런 로고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현실 도피로서의 책도 중요하고 자신의 세계를 확장하고 타인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소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다시 뒤로 돌아가자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설을 통해서 작동하는 삶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다시 앞의 질문으로 돌아가자면 나이가 더 이상 들면 소설을 읽지 않은 이유는 뭘까? 사실 저도 나이가 들면서 든 생각이 삶이 더 이상 바뀌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소설 이야기를 멀리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직업도 안정되고 관계도 안정되면 변화가 두려워지고 새로운 꿈을 꿀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타인의 이야기를 통해 내가 혹시나 변화를 꿈꾸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헛된 희망을 품을까봐 두려워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옆에 있다면 우리는 새 삶을 좀 꿈꿀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이 이야기 자리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아마 우리가 계속 이야기에 과몰입하는 이유는 새 삶을 꿈꾸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고, 여전히 이야기 곁에 머물면서 저희가 스스로 작동하는 느낌을 받게 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